안녕하세요. 부자근육 트레이너 백승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영입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오늘은 이제 총 세 번째 시간이지만 또 정식으로는 두 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돈을 빌리고 빌려받는 것에 대한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돈을 빌려줌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네,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저당권에 대한 얘기를 보다 명확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저당권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대표님 저당권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경매에 있어서도요. 그렇죠. 아무래도 경매로, 부동산의 경우에는 경매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당권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경매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저당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간단하게. 예, 네. 이 저당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부동산과 떼어서는 설명할 수 없는데요. 저당권이 그 필요한 때가 언제냐? 바로 이제 돈을 이렇게 빌려주고 뭔가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회수를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같으면은 일정 금액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을 이렇게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묶어둔다는 얘기는 요건 내가 담보로 잡았습니다라는 그런 걸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저당권과 담보라고 하는 말은 거의 비슷한 말인가요? 동일시해도 되나요? 그렇죠. 음, 담보라는 말이 좀 더 넓은 의미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 있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담보를 이렇게 설정할 때 그 권리를 우리가 담보권이라고 그래요. 네, 담보. 그 담보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저당권입니다. 음, 그래서 부동산에는 담보 물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권리된 설정된 것은 저당권 이렇게 표현을 부르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그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혹은 헷갈려 하시는 분들 중에 저당권 말 그대로 그 사람의 부동산에 내가 2억이든 3억 원이든 저당권을 설정을 음, 하면 그게 내 부동산의 소유가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음, 있어요. 예, 너무나도 이 말이 이치 안 맞는 말이다라는 걸 아시겠지만 그거조차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소유권을 일부 구속하는 것에 대한 개념인 거지 음, 그 부동산의 소유를 완벽하게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이유는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경매 신청권에 대한 이 권리가 또다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또 설명을 더 해 나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저희가 경매를 배우면 항상 저당권, 근저당권 이렇게 두 가지의 단어를 배우거든요. 예. 네, 이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은 근자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한 차이인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좀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그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할게요. 일단은 저당권은 아까 담보물권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네, 담보물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음, 부동산을 볼모로 잡는 겁니다. 볼모로, 네, 아까 백 꼼짝하지 원장님께서 마 이렇게, 설명하신 대로 네, 소유권이 넘어온 건 아니고 음, 소유권은 네 거 맞는데 네, 너 함부로 저기 다른 데 팔아먹지 마. 처분한다 하더라도 내 음, 빚은 갚아야 돼. 이런 취지로 이렇게 볼모로 잡는 거예요. 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저당권이 아까 담보물권이라고 그랬는데 이 저당권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음, 하나는 이제 보통 저당권이라는 게 있고 이게 기본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근자가 붙은 근저당권이라는 게 있어요. 음, 여기서 근자는 뿌리 근자입니다. 뿌리근, 뿌리 근자를 네. 붙여서 이제 근저당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만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저당권의 경우든 근저당권의 경우든 등기부에 기재가 돼요. 음, 그러니까 누구나 저당이 설정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볼모로는 잡았는데 말 그대로 빌려준 사람과 이 빌려 쓰는 사람이 두 사람만 알고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볼모로 잡은 걸 제3자에게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이 서류가 등기부 등본에 기재하는 것, 즉 등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자,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데 기재 방식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저당권의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가 되냐면 물론 채권자와 채무자가 누군지 나타나 있어야 되겠죠. 이건 네.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빌려준 돈이 얼마냐, 차용금, 네. 거기에 적혀요. 네. 만약 1억을 빌렸다 그러면 1억 이렇게 적힙니다. 채권 원금. 거기다가 이제 보통 돈을 빌릴 때는 이자를 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자를 연 10%로 정했다. 그러면은 연 10%라는 이자율도 등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일종의 수익이 되는 거네요. 제가 그렇죠. 돈을 빌려줌으로써 얻는 음. 수익. 네. 자, 이에 반해서 네.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액이 적히는 게 아니에요. 차용금을 적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차용금이 실제 1억이다라고 했을 때 1억이라고 적지 않아요. 1억 같으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자를 채무자가 못 줄 것을 대비해서 그 이자까지도 담보할 목적으로 차용금 그 원금이라고 합니다. 원금의 일정 비율을 가산해서 더해서 네. 그렇게 해서 금액을 정하는데 그걸 채권 최고액이라고 그래요. 네. 채권 최고액. 그러면 보통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1금융권 같은 경우는 내가 1억을 대출 받으면서 아파트에다 저당권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다. 그러면은 1억에 한 120% 정도를 잡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 1억 2천만 원 이렇게 적히는 거죠. 네. 그러면 차이점은 아까 금방 설명했지만 보통 저당권의 경우는 채권 원금을 적고 거기다가 이자율을 적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 원금 대신 채권 최고액을 정해요. 약 한 120% 정도 가산한 채권 최고액을 정하고 이자율을 적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현재 절차상 이자는 근저당권의 경우에 적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등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주셨으니까 네. 이 100%는 원금이고 나머지 20%는 일종의 이자라고 보아야 될 거가 맞을까요? 그렇죠. 나중에 발생하게 될 이자를 담보할 목적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1금융권일 땐 120%지만 뭐 2금융권이라든가 개인일 경우에도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나요? 달라질 수 있고요. 2금융권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저축은행 네. 같은 경우는 130%를 설정해서 네.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억이 원금이라면 1억 3천만 원 정도를 채권 최고액으로 정해서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자가 더 비싸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잡아두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럼 개인들 간에는 이렇게 어떤 룰이 있나요? 채권 최고액을 적는 것은 얼마를 하느냐, 이거 몇 프로를 하느냐, 네. 120이냐, 130%냐, 이것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어요. 음.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대부업자들 같은 경우는 150%, 150. 심지어는 200%로 정해서 등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것은 적법합니다. 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기부에 나와 있는 채권 최고액이 2억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실제 채무자가 2억을 빌렸었냐? 이건 아니죠. 그 원금이 1억일 수도 있고 5천만 원일 수도 있고 또는 1억 5천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반드시 실제 그 채권 최고액을 믿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그 차용증,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그걸 통해서 빌려주고 빌려간 돈의 원금이 얼마냐 이것은 결국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봐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들이 설정해 놓은 금액은 120%, 130%라고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예, 개인들은 그냥 채권 최고액만을 저희가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리스크를 최대치로 보고 접근하는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채권 최고액이 3억으로 잡혔다. 네. 그러면은 실제 원금이 1억일 수도 있고 2억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부동산에 추가로 만약에 후순위로 저당권을 설정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이것은 3억 원어치 잡혔다라고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죠. 네, 그래서 최고액이라고 부르는군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리스크를 최대치가 그 금액까지야 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는 것도 무방할까요? 예.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왜 최고치가 거기까지라고 보느냐. 이자가 시간이 흐르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원금이 2억인데 채권 최고액은 3억으로 설정했는데 원금이 2억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자를 안 내서 이자가 막 2억이 됐어. 네.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경매가 됐을 때 그 법원으로부터 그 근저당권에 의해서 배당을 받아서 회수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은 등기된 채권 최고액인 3억까지이고 설령 그 3억을 넘는 부분에 대한 이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우선 변제권으로 근저당권에서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채권으로서는 남아있지만 네. 배당에 있어서는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자가 채권 최고액보다 훨씬 많이 쌓였을 때는 이 물건에 대해서는 더 받아올 수가 없고 없습니다. 그냥 별도로 남아있는 어떤 돈 받을 권리인 채권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자, 여담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채권 최고액을 3억으로 해놨는데 이자가 막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늘어나서 전체 채권액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4억이 됐다. 네네. 그랬을 때 그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이 경매가 됐을 때는 채권 최고액인 3억까지는 팔아요. 네. 근데 그걸 초과한 1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네. 이것은 이제 무담보 채권이 되는 거예요. 담보가 없는 채권. 그렇죠. 네. 채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네. 무담보 채권이 되는데 그러면 이 1억은 어떻게 회수하느냐?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다가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러면 다시 소송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부동산이 추가로 있지 않을 때는 음. 또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 없이 그냥 떠도는 어떤 채권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군요. 이제 실제로 이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도 살아는 있는 채권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어찌 보면 아까 이제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저희가 보통 책에서 배웠을 때는 가까운 미래에 발생하는 어떤 그 확정된 이익 혹은 뭐 이자 이 분에 대한 거다라고 해서 솔직히는 어떤 가까운 미래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근자를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아까 대표님께서 이 근자는 뿌리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이자분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뿌리근하고는 조금 연상이 되지 않아서 네. 그게 이제 보통 저당 아까 저당권이 크게는 이제 둘로 나누면 보통 저당권과 근저당권으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네. 이 양자 간의 또 하나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보통 저당권의 경우는 채권 원금과 이자를 적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경매가 됐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그 등기된 금액 그 채권 원금하고 이자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이때 보통 저당권은 이자가 아무리 많이 늘어났어도 변제기 갚을 날짜로부터 1년 동안의 이자만을 우선 변제라는 것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제를 받고 1년을 벗어난 것은 무담보 채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한정이 딱 되어 있군요. 예. 네. 그리고 그런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경매까지 가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무 금액을 다 변제를 하게 되면 보통 저당권의 경우에는 말소를 하지 않아도 법률적으로는 무효가 됩니다. 네네. 예, 등기부에 남아 있어도 그건 무효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담보권이 이제 더 이상 아닌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보통 저당권은 저희가 말소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건가요? 없어지죠. 다만 네. 그게 말소가 안 되고 남아 있으면 네. 제3자가 봤을 때는 채무를 전부 변제해서 무효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소 안 하면.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절차적으로 말소가 필요하고. 네. 자, 어쨌든 보통 저당권의 가장 큰 특징은 채무금을 전부 변제하면 네. 그냥 무효가 되는 것인데 근저당권은 어떠냐? 뿌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무를 전부 변제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아요. 다시 그 근저당권을 이용해서 또다시 돈을 빌리게 되면 그 새로 빌린 돈도 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저당권 같은 경우 보통 저당권인 경우에는 1년이라고 해주셨는데 근저당권인 경우에 1년이 넘거나 하더라도 계속 그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건가요? 아까 이제 1년이라고 한 것은 네. 이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저당권 같은 경우 뭐 몇 년이다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이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죠. 네. 변제기가 도래한 후 1년분의 이자까지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네네. 그런 취지고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는
그게 1년부이든 3년부이든 5년부이든 관계없어요. 최고액까지는 그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아까 다시 한번 이제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저당권은 일단 채무를 변제하면 무효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 설정할 때 존속 기간을 한 1년으로 정했다고 합시다. 네. 1년간은 일부 일시적으로 갚았다고 해서 채무가 제로가 됐잖아요. 아, 네. 갚았다면 네. 그래도 저당권 근저당권이 당연히 무효가 안 돼요. 음. 그대로 말소하지 않고 놔뒀다가 추후에 네. 다시 또 채권자로부터 채무자가 돈을 빌리게 되면 네. 새로 빌린 돈은 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양자 간의 차이점이 또 하나 있다고 보는 거죠. 아, 네. 그러면은 어찌 보면 그 뿌리 근이니까 잘라놔도 또 나오고 또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거듭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신 그렇죠. 건가요? 싹을 잘라도 다시 또 채무가 생기면 네. 역시 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듯이 아, 저는 진짜로 제 경매지만 7, 8년 정도 이제 했고, 저도 경매 강의를 하지만 그 표현은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이제 조금 더 원론적인 부분은 이제 대표님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시다 보니까 저도 좀 새로 배운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아까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는 얘기를 이제 해주시긴 했지만, 이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얘기도 좀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아까 저당권은 말 그대로 담보 물건이라서 담보권이라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볼모로 잡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볼모로 잡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등기부, 등본에 기재하는 것이라고 했고, 이 기재를 하고 나면 다른 사람, 제3자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저보다 더 밑으로 들어오는 어떤 다른 권리자들보다 우선할 수 있으며 또 그 우선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에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또 이제 한번 점검하고 간 거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우선 변제권은 이 부동산에 저희가 저당을 잡아놨는데 말 그대로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거나 저희가 은행에 이자를 못 갚게 된다거나 이랬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번에 저희가 이제 뭐 경매 신청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 그대로 이 저당권이 갖는 경매 신청권은 요럴 때의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 저당권이 가지고 있는 효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을 두 가지만 든다고 하면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우선 변제권. 네. 나중에 경매가 됐을 때 그 매각대금이라서 경매가 되면 낙찰받으면 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네. 그걸 이제 우리가 매각대금이라고 하는데 그 매각대금에서 법원에서 배당을 해줍니다. 채권자들한테. 네. 그때 근저당권 내지는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걸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고. 네. 또 하나 근저당권의 경우 또 하나 어떤 특수한 권리가 있냐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근저당권자 내지는 저당권자가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만약에 이런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이 없다. 그러면은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았을 때 네. 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려면 네. 판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앞에 시간에도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은 판결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그 원금에 대해서 아까 이제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서 이자분을 미래에 더 돌려받을 수 있게 채권 최고액을 설정한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체크를 했는데요. 예. 이자율도 그러니까 사람끼리 저희가 돈을 이제 그 빌리고 빌려받는 과정에서 이 이자율도 어떤 정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이자율은 이제 당사자 간에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합의로 정하는 게 원칙이고요. 네. 다만 너무 과다한 이자를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자를 일정 비율 이상 못 받도록 네. 규제하는 법이 있는데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대부업법이고 네. 하나는 이자 제한법이에요. 이자 제한법이요. 예, 대부업법은 대부업자들이 사채업자 흔히 말하는 네. 대부업자들이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당신네들은 일정 부분 이 비율 이상은 받지 마시오라고
대부업자들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는 법이 이제 음. 대부업법이고 일반 개인 간에 이제 그 돈 빌려주고 빌려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개인 간에는 이자 제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자 제한법에서 개인 간에 돈 빌려주면서 이자 받는 것을 일정 비율 이상은 받지 마시오라고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음. 대부업법이나 이자 제한법상 최고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연 24%입니다. 연 24%. 예, 연 24%. 그러면 저희끼리 야, 우리 30% 이자 줘, 40% 음, 이자 줘 하고 두 사람 간의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소송을 건다거나 뭐 이러면 다시 그 제 아까 상한율이라고 하는 24%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건가요? 그렇죠. 예를 음. 들어서 채무자 급한 마음에 네. 연 30%를 주겠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연 30%를 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또 이제 갚을 때 되면 마음이 네,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들어서 야 이자 제한법상 네. 24%인데 30%못 주겠다라고 음. 한다면 채권자 입장에는 별 수가 없어요. 음. 24% 이상은 받지 못하고 혹시라도 연 30%를 줬어 이미. 네.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채무자가 24%가 넘는 6%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부당이 되니까 돌려주시오라고 하면 아. 돌려줘야 됩니다. 역시나 그것도 소송을 음, 통해서 그렇죠. 근데 예. 뭐 두 사람 간에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네. 갈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대부분 안 될 테니까. 그렇죠. 아, 그렇군요. 이자율도 예. 이렇게 법으로 음, 제한을 하고 있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돈을 급한 마음에 빌려 썼던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네, 부분이라고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항상 이제 저희가 법을 좀 나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법은 이 두 사람, 항상 양자간을 보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더 손해를 볼 수 있느냐, 누가 더 불리하냐를 봐서 이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공부할 때는 어떤 그런 이해관계를 조금 더 이해하면서 가면은 좋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 저당권 그리고 근저당권 이렇게 살펴봤고 다시 근저당권에는 보통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있다. 그리고 그것의 차이점은 아까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뿌리근이라서 자르면 자르더라도 또다시 동일한 효과 내에서 반복을 시킬 수 있다. 이게 근저당권의 좀 큰 차이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